컴퓨터 발음 좋아. 짠. 오케이,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자, 모의고사 2회 편입니다. 독서 지문 두 개 할 건데, 선생님이 살펴본 바로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지문 제재 대사 중에서 3회 파트가 엄청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3회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 한 두 줄을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늘 다 알지? 뭐 관동결국이 들어가 있는 챕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서 지문에 좀 골 때리는 녀석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다음 주에는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그냥 한 주에 한 해분씩 달려버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왔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제 세트가 놀랍게도 독서 이론이 아니죠. 독서 이론이 아니고 이거 인문 지문이잖아. 그죠? 인문 지문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해하는 문제인데 공자는 도가는 공자는 노자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먼저 패턴 보이시죠? 작가나 사상가나 철학가의 주장 정리하는 문제니까 인문 지문일 거야. 자, 근데 이 지문 세트는 인문 지문인데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 문법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 문법 이론? 그 문법 이론은 실은 독서 이론이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두 개가 한 번에 연동돼 있어. 독특한 형태의 지문 세트거든. 그래서 좀 보는 거야. 내용이 어려울 건 많이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 몇 가지만 한번 점검 삼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기본대로 갑시다. 공자부터 도가, 노자의 주장들을 정리하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 체크하고, 두 번째,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 기억이 뭔지 빨리 보고 왔더니, 언어 개념은 보편성을 갖는다,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문단 읽고 바로 풀어도 되고, 지문이 쉬우면 한 번에 풀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의 레벨일 것 같아요. 그죠? 이따 한 번에 정리합시다, 얘는. 세 번째, 그래. 순자의 입장을 정리하래.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사상가 중에서 순자라는 사람이 일단은 제일 정리가 잘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순자의 주장을 정리해두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이 보기가 어떻게 반응될 것인지를 판단하라. 그러면 반응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찬하거나 반하거나. 그치? 이거와는 상관없는 주제라면 아마 들고 오진 않았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연결된 포인트가 뭔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코맹맹선이 듣기 싫지,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듣기 싫은데. 자, 먹이를 바탕으로,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지문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아까 순자가 나왔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공자, 노자, 도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어. 그러면 이 가나다가 예상컨대 순자를 비롯하여 공자나 노자나 순자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면 일단 반은 맞아. 근데 또 반은 틀리는 건 뭐냐면 이따 문제를 다 보시고 나면 알겠지만 지문 속에 이거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순자가 빠져나가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거 순자 입장을 판단하는 단독 문제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기까지 예측하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순 이 인물들의 주장을 대입해서 이거 누구 걸까 판단하라는 문제일 거야. 그리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한 번 보면 가는 노자, 나는 장자, 다는 공자. 보이시죠? 그래서 주장 정리 파악하라는 문제. 언제나 그렇지만 인문지문은 주장과 정리야. 그거 염두에 두시고 키워드 싸움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 어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1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분한다. 이러한 언어 개념은 하고서 얘기 시작했어요. 자, 키워드는 언어 개념이란 말이네요. 그래서 언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지문인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건 대놓고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 특징을 정리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서 특징 정리 들어갑니다. 우선 언어 개념은 아까 봤죠? 보편성이라는 걸 짓는데 이는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서 언어 개념은 뭐하다?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 말이 뭔지를 이해하고 가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 테니까 정리를 해보는데, 결국에 이 말은 그거지. 언어 개념이 보편적이래. 자, 예를 들어볼까? 음, 파랑색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이 언어, 파란색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떠한 색깔 하나만을 지칭하는 게 맞나? 아니죠. 파란색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 색깔들이 있지. 다이가 입고 있는 옷 색깔부터 시작해서 서윤이가 입은 옷 색깔까지도 정확하게 이 색이 파란색이야라고 딱 짚을 수는 없다. 그죠? 보편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리고 책상도 마찬가지 아닐까? 책상도 우리가 머릿속에 책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 책상의 구체적인 형태가 모두 동일할 리는 없어요. 그죠? 이런 다양한 보편적인 폭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 언어 개념의 특징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야. 자, 아무튼 첫 번째 특징 보편성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도 있는데 현실의 대상은 늘 변화하는데 반해 대립적상이죠. 언어 개념은 고정적이다라는 점이에요. 언어 개념은 고정적. 즉,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간극이라고 하는 건 간이 사이라는 뜻이고 극은 양쪽 끝단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 우리가 말로 하는 어떤 것과 그것의 실제의 모습은 계속 바뀌어 간다. 근데 언어 개념은 계속 고정된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 봐. 자, 보편성과 고정적이라는 특징어 두 가지 기억해 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어려운 말 없잖아? 넘어갈게. 한 번에 가자, 이 정도는.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만약에 이 지문에 서술상 특징 문제가 있었다면 중요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넘어갑시다. 춘추전국 시대가 혼란기였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혼란기에 등장한 사상가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상들을 주장했었고, 그때 이제 법가 사상의 실패부터 이어지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사상가들이 제시한 언어 개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좋아요. 분류하겠대. 하나는 A.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공자와 순자의 사상. 자, 지금 공자와 순자는 키워드가 사회 질서를 위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사회 질서를 뭐 한다는 얘기야? 잘 지켜내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런 사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언어 개념과 B라고 보자.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의 본질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다라고 하면서 왜 이래?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라고 말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끝났네요? 오, 오케이. 좋아, 알겠어. 크게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대. 공자, 순자와 노자, 장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가자. 그래서 말합니다. 공자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 이름 튀어나왔으니까 정리해야겠죠? 가보자. 공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맞지? 항상 하던 말이야. 공자님 얘기 나올 때는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 어떤 단어를 썼는지 잘 봐두자. 지금 바로잡는다라는 단어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언어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지. 주장했대요. 그리고 요 말로 끝내진 않겠지. 이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이 뒤에 붙어 있을 거라고 봐. 가보자.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명분에 맞게 또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봤어. 자, 명분에 맞게 분명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사회 질서가 바로잡히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지. 그리고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이거 주장하네요. 정명사상이라고 봅니다. 그죠? 다시 정리.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분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며 분명한 언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대로 사용돼야 된다. 그게 바로 정명사상이다라고 설명했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하니까 말아가자. 정명사상은 잠깐만 여기서 너무 갈 필요 없겠네. 자, 정명사상 정리하고 가자. 정명. 정은 올바르다는 뜻일 거고, 명은 이름이란 뜻일 거야. 그치? 올바른 이름. 어떤 대상의 이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해야 그것이 올바른 사회다라는 거야. 약간 선생님은 이 문장을 보면서 요즘 사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들 요즘에 공명, 정대 이런 말 쓰잖아. 공정해야 되며, 음, 그치?
과정은 공정해야 되며 결과는 평등해야 결과가 평등하면 안 되지. 아무튼 간에 공정과 평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잘 생각해보자. 요즘 사회에서 공정이 공정 맞아? 사람들은 공정을 얘기하는데 어느 한쪽이 편들어져 있고 그런 경우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라의 지도층에서 공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공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부합하는 상태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정명사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에 용어 정리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설명한 거야. 됐죠? 다음, 정명사상은 순자에 이르러. 자, 이번에는 순자니까 또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순자는 또 뭐라고 주장했나 봅시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말했어. 자, 여기서 별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하고 싶었던 이 지문에서 별도로 우리가 공부해놔야 되는 언어의 특성이야. 지금 언어의 특성 개념을 지문 속에 교묘히 합쳐놓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 들어본 말일 거야. 잘 봐. 첫 번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이 고정된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거기 달라붙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어, 이 영상 매체를 줌이라고 하는데 이걸 꼭 줌이라고 불러야 돼? 줌이라고 안 부르면 큰일 나.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줌이라고 부르고 있지.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 있는 TV도 TV라고 누가 정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 대상에 TV라는 이름이 달라붙어서 TV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을 뿐인 거지. 요거 이해돼? 즉, 대상의 대상과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 사이에는 특별한 의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부르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의성이라고 부르죠. 언어의 자의성. 두 번째, 근데 어쨌든 자의적으로 어떤 단어의 뜻이 붙었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회적 약속이 되어서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게 돼. 나는 저거를 TV로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쟤를 지금부터 젤리라고 부를 거야. 그럼 혼자 젤리라고 부른다고 TV가 젤리가 되나? 그건 아니지.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만 하는 거잖아. 즉,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성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선 두 개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기억할 만한 말들이 있어. 요거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언어의 특성, 요거 말고 기호성이라는 말이 있죠. 기호성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치? 언어는 기호로 표기한다.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죠. 기호성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역사성이라는 개념도 있죠. 역사성은 멘트를 달아드리자면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단어가 고정되지 않는다고 했던 거랑 또 이것도 연결되는 말이야. 아니지. 단어는 고정되는데 뜻이 바뀌는 거긴 한데. 뭐 아무튼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변화한다는 얘기는 뜻이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모든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종어조 훈민정음 외웠을 때 어리다 기억하지? 어리다는 중세국어 때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었다. 아니 잠깐만.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잖아. 맞죠? 이런 식의 예문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 규칙성.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일정 규칙에 준거하여 사용하죠. 우리가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식하는 말은 수식당하는 말의 앞에 배치를 하고요. 서술어가 맨 뒤에 배치되고요. 활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맞죠? 이런 것들의 특징 규칙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성까지. 언어의 특성들이야. 창조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단어를 새롭게 얼마든지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새롭게 조합해서 훈민정음을 만들 당시에는 인공위성이 없었을 거고 반도체 팹공정이라는 말은 없을 거잖아. 없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한히 계속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이런 얘기들이 6개 우리말의 특성인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문제가 실은 2번 문제야. 여기 있는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말인지 뭘로 부를 수 없다는 말인지 의미가 변한다든지 느낌이 오시죠? 이건 나중에 정리하자. 자, 아무튼 그 중에서 순자는 무슨 성, 무슨 성?
자의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얘기를 끌고 나왔어.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언어 개념이라는 것은 이 자의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인데,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 얘는 대상 간의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와, 이거는 표시 좀 하자. 자, 순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잠깐만, 여기 아닌데, 어,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 위해서가 튀어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유, 조건, 원인 같은 거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출제의 대상이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어, 순자의 주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는 뭐냐면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구별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얘는 바로 위와 아래의 개념이잖아. 그치? 고귀한 자는 존중받아야 되며, 뭐 하나님, 임금님, 높은 사람들,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에 맞게 예를 지키면 사회가 올바르게 흘러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귀하고 천한 것을 밝히고 서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됐나? 즉, 정리. 순자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언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라고 돼 있죠. 정리됐나? 자, 두 명이 나왔어. 공자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분에 맞는 정명사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됐죠? 4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직은 할만하지? 자, 한편 노자와 장자로 넘어가네. 좋아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특징을 지닌다. 특징이 뭐라고?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래요. 뭔 소린데? 공자나 순자와 같은 유가가 기존의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유지하려 한 사상이라면, 오케이. 아까랑 차이점을 딱 드러내주고 있죠? 공자와 순자는 계승과 유지. 아까 말했지? 위에서 봤었죠. 어, 바로잡는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 근데 이쪽 노자와 장자 쪽은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요. 그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에요. 먼저 요약 정리를 해주고 시작하네요. 두 개의 차이점 설명하고 5문단 넘어가자. 인위를 배제한 자연 상태인 무의 자연을 추구하는 노자는, 오케이, 노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노자의 주장 정리해야겠죠? 키워드는 일단 무의 자연이라는 말이 있대요. 오케이. 인위를 배제한 게 무위야. 그쵸? 이미 사람의 어떤 의도적인 조작이 들어간 게 아니라 무위, 조작이 없는 상태. 언어 개념을 인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면 봐봐. 인위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한 노자가 언어 개념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므로,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아유, 왜 이래. 언어 개념은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네? 그치? 요 두 개의 문장을 잘 이어서 추론하세요. 언어 개념을 배척해야 돼. 라고 본 거야.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현실 세계를 유명의 세계라고 표현했어. 오케이. 또 그의 주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용어다. 그지? 유명의 세계. 그리고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어 개념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자, 이것도 마킹 좀 해놓을까?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건 뭐지요? 이유나 원인이죠. 잘 챙겨놓고. 그러니까 노자는 언어 개념을 부정했어. 저거 안 좋은 거야. 가짜라. 라고 말했어. 왜? 본질이 아니니까. 참고로 대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데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며, 노자는 이것을 무명 혹은 무로 표현했대요. 노자는 유명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명의 세계가 유명의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잠깐만, 그리고 멈춰가자. 자, 그러면 노자는 정리. 유명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뭐 한다고? 통해서. 그러니까, 어, 언어 개념이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는 보았대요.
그러나 다만 무명의 세계가 유명의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보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세계를 엿보는 거지. 유명의 세계, 즉 언어 개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라고 말한 거라는 거야. 정리됐고? 그리고 이러한 노자의 입장은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장자가 되게 짧게 나와 있네요. 그쵸? 장자에 의하면 언어 개념은 상대적이고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말이야. 그죠?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수단. 이 단어를 보면 왠지 그거 떠오르지 않냐? 그 기출 공부했으면 우리 예전에 독서 지문 중에 사다리 이론 기억해? A라는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B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B라는 사다리를 타고 A에 도달하게 되면 B라는 사다리는 버려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지문이 있었어. 그거랑 거의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 다 봤습니다. 할만하죠? 다 봤으니까 뒤쪽에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답을 찾으러 가보자고요. 자, 먼저 1번 언어로 표현된 개념, 언어 개념이잖아. 사고할 수 있지, 맞아요. 그냥 이거는 일문단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서의 얘기였습니다. 사, 언어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고. 공자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죠. 사회 질서를 위한이라는 말 선택된 거 맞고요. 도가는 전통과 권위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했다. 도가라고 하는 게 어디 갔어? 여기 있지. 도가는 요거여서 노자와 장자를 묶어서 도가라고 불렀습니다. 비판한 거 맞죠? 네 번째, 공자는 사람들이 분명한 언어로 자신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치? 분명한 언어로 명분에 맞게. 키워드 다 나왔었는 거 맞죠? 5번, 노자는 문명 비판적인 언어 개념을 사용하여 문명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 잠깐만, 아니죠? 문명 비판적인 언어 개념을 사용한다는 말도 이상하고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무명의 세계의 본질은 저기 별도로 존재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것을 유명의 세계, 즉 언어 개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였지 만드는 게 아니었어.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 맨날 보던 패턴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 문제 역시 선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선생님이 잘 보라고 했었고 여기서도 지문 속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잘 짬뽕해서 또 만들어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1번 문제 오케이. 2번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 언어 개념은 보편적인 거야.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것 뜻이지.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먼저 1번부터 확인해 보자. 모든 사람은 얼굴과 특성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냥 사람이라고 불러. 잠깐만, 1번이 답이잖아. 그죠? 우리가 봤던 이름은 그대로의 사례죠.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명태는 정말 다 각각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묶어서 어, 추상적으로 이해하죠. 사람이라고.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나머지를 보자고. 봐봐.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는 실제 사자랑 관련이 없다. 이거 무슨 성 얘기하는 거겠니? 이거 무슨 성일까? 아까 우리 봤던 거. 여기 중에 있어. 사자라는 대상과 사자라는 말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무슨 성? 자의성이죠. 맞습니까? 체크. 3번. 실제 하늘이란 대상은 하나이지만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의 스카이는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이것도 참고로 자의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헬로우, 니하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서로 다양한 호칭은 언어를 쓰지만 그 녀석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선택이 된 것뿐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 자, 4번.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발이나 불러 부를 수 없다. 이건 무슨 성? 저기요? 무슨 성이야, 이거? 사회적 약속이잖아, 지금 이건. 사회성. 얘들아, 지금 잘 제대로 들리고 있는 거 맞지? 네. 자, 의미가 중세국어 때 어리다. 아까 설명했어. 나이가 졌던 의미로 변했다. 이거 무슨 성이라고 했었지?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 이거는. 니들 목소리 좀 듣자. 무슨 성이요? 역사성이요. 네. 역사성. 땡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3번 문제 넘어가 보자. 자, 순자의 입장이야. 아까 순자의 입장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순자는 자,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분별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했었어. 자, 그럼 봐봐. 말과 소가 있는데요.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다. 다리가 네 개다 같은 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과 손, 말은 소고 손은 말이면 만물은 하나다. 동등하다. 잠깐만. 완벽하게 반대하겠지. 순자는. 그치. 순자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 글은 동등하다는 입장이었어. 그러면 이 글에 보일 반응으로 반. 말도 안 돼. 이 글은 잘못된 말이야 라고 말하겠죠. 자, 말은 소가 될 수 없다. 그럼 상관없는 얘기고요, 이거는. 두 번째, 같은 점에 주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겠지. 오케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설명한 거잖아?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니까? 아니죠? 말은 소고 소는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 정해진 개념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4번이네. 꼭 이렇게 답에다가는 어려운 한자어 집어넣어서 혼동을 유도하는 패턴도 그대로 쉬운 패턴으로 나와 있죠. 마지막 5번 봐봐.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 간의 분별을 없애는 것으로 분별을 없애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까 키워드 분별하다, 귀천을 밝히다, 구별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선지가 활용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문제 넘어가자. 지금 우리는 가가 노자, 나가 장자, 다가 공자. 왠지 그럴듯하지 않냐? 그치? 먼저 선지를 보고 들어온 거야, 지금 이거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순자 문자는 독립해서 있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는 책상과 의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다른 세상으로 인식하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나무를 잘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짜맞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본질이 아니야. 얘들아, 언어라고 하는 거, 이름은 언어지? 언어 개념은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어. 요 세 가지만 연결하면 이게 누구 건지 말이 어렵지 않게 판단되죠. 이거 노자 얘기잖아. 그치? 두 번째, 통발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니 물고기를 잡았다면 통발 버려야 돼. 언어 역시 목적이 뜻을 전달하는 데 있으니 뜻을 전달했으면 언어는 잊어야 돼. 오케이. 언어라고 하는 건 전달을 위한 수단이야. 그럼 이거는 장자얘기구만. 그래서 우리 장자 아까 봤었을 때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했었죠? 본질을 전달하는 수단, 사다리. 세 번째,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이름이 바라야 된대. 그리고 그것이 쭉쭉쭉 해서 얘가 나오고, 그쵸? 안 그러면 백성들의 삶이 어지럽게 되는 거야. 삶이 어지럽지 않으려면 정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내용이네, 이거. 그럼 이건 누구 사장이죠? 공자님. 의 이야기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봐. 2번, 3번, 4번이 바로 지어지죠? 오케이. 지어지고, 1번. 하는 대상이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유명의 세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지금 유명의 세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본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1번 설명 맞는 말이겠죠. 근데 5번 보자. 다는 공자님 얘기. 주관적 기준에 따른 언어 개념을 사용해야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잠깐만. 주관적 기준에 따른 언어 개념을 사용한다고? 아니지. 사회 모두가 통용될 수 있는 공명한 언어 개념이 존재해야 되고 그 언어 개념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5번 문제는 어딘가에 답이 있겠지. 자, 넘어갑시다. 찾기가 귀찮네요. 자, 2번 모의고사 2회의 첫 번째 질문 세트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텍스트로 봐버리니까 금방 가네. 자, 두 번째 질문까지 같이 갈게요. 어. 아, 자, 이번엔 사회 지문입니다. 아, 무슨 얘기하고 있는 문제 세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먼저, 공통된 단어가 보이는 일치불일치 문제 나와 있고요. 동조 현상이라는 개념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조현상이 뭘 말하는 것인지, 정의는 뭐고, 원인은 뭐고, 문제 상황은 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뭐 상반된 관점에서 배경까지, 분석까지, 뭐 전개 방식 판단하는 문제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마음 한켠에 뭘 두고 가자? 지문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면서 정리를 해두자. 1문단과 2문단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읽으라고 했었어. 윗글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통된 단어가 있나 볼까요? 보시면 일단 집단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치? 그리고 집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개인 그리고 동조현상 집단, 개인, 공조현상 신경 쓰인다는 거야. 이 지문의 중심 주제가 동조현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집단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를 따지려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아,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8번 넘어가는 거 맞지?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을 이해해 보자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뭘 할 수는 없어. 그쵸? 자, 이럴 때는 요거 보자. 범위라는 말이 나와 있고 답변 1, 2, 3, 4로 올수록 뭔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이거 흐름이니까, 그치? 요거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윗글을 바탕으로 실험을 이해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은 뭘 어렵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문의 내용 똑바로 이해해서 여기를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음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번 문제. 이번엔 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자꾸 이해라는 문제를 잔뜩 내놨네. 자, 뭘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 봅시다. 이 모든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적재적인 상황과 판단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갑은 을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을과 같은 존재가 없다면 이익을 인지하면 중요하다는 개인의 신념, 학교 방침을 내면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면화, 이익의 인지, 신념, 개인의 신념 이런 식의 용어들이 등장해 있는 거 판단하고 그 녀석들과 관련해서 지문 속에 어떤 정보가 연결돼 있을지 예측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주 정도. 10번 문제. 위클의 선고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자, 연구자가 피험자, 시험 당하는 사람이죠. 선분화가 그려진 카드 A와 카드 선문 서로 다른 길이의 선분 셋이 그려진 카드 B를 보여준 상태야. 뭔지 몰라 역션이. 자, 근데 규범적 영향력, 집단의 규범, 정보적 영향력, 묵시적 규범, 집단이 압력을 갈 때 동조. 자, 규범적 영향력이라는 말과 정보적 영향력, 묵시적 규범 이런 식의 단어들이 또 지문 속에 나오겠구만. 이 녀석들의 특징과 정의를 정리하면 지문을 풀릴 수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어휘는 패스 하고 역시 빠르게 한번 내용물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문단부터 고고. 자,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 및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오케이, 사회심리학 뭔지 정리해줬어요? 알겠어요. 네. 사회심리학의 개념 중 하나인 동조현상. 그래,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죠. 네. 동조현상에 대해서 난 궁금해. 동조현상은 집단이 구성원에게 가하는 압력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나 토도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아, 그래서 동조구나. 거대한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의 의견이 왜 이래 이거? 집단의 의견이 누구에게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동조한다라고 부르는구만. 동조는 어울린다는 뜻이잖아. 의견에 동의하다. 집단의 압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었어. 집단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단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개인이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쵸? 예를 들어 이런 세상이 있다고 쳐보자.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너무너무 착해. 옆 사람 보면 인사해주고 싶고 막 선물 주고 싶어 하는 세상이 있다고 치자. 근데 거기에 악인이 들어갔어. 악인이 들어가면 자꾸 나한테 인사해. 자꾸 나한테 선물 주려고 그래. 그럼 나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사를 해야 되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겠지. 누가 그 누구도 인사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어떤 집단의 압력을 느끼는 상황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명시적 기준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끼는 상황을 압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압력은 동조현상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자, 동조현상은
다양한 규모의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국가와 같은 대규모 집단은 물론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모인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굳이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특징을 하나 더 해놓은 거야. 그치? 대규모의 인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소수의 상황에서도 소수 인원의 상황에서도 동조현상은 항상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은 가장 개인적으로 그 동조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하품이라고 생각해요. 음, 특히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명의 사이에서도 될까요? 두 명의 사람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 같이 하품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팔짱을 끼면 나도 같이 팔짱을 끼고 그 사람이 왼발을 앞에 내밀고 있으면 나도 왼발을 앞에 내밀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인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든 1문단 내용 여기까지 어려움 없죠? 한번 내가 합시다. 2문단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규율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집단의 규범은 오케이. 집단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동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보자. 이 집단의 규범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이나 의견이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죠? 이유원인. 그쵸?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야. 집단의 규범에는 명문화, 무슨 뜻이야? 글로 표기되어 있고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말하죠. 명문화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명시적 규범과 오케이 이거 뒤에 나오는 단어여서 기억하지? 신경 쓰자. 명시적 규범이라는 게 있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묵시적 규범이 있다. 오케이 두 개의 키워드 잡아놨어요. 명시적 규범과 묵시적 규범. 규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3문단.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규범적 영향력. 이것도 나왔던 거야. 그쵸? 경고적 영향력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에 마킹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명시적 규범, 묵시적 규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영향력도 한번 가보자. 색깔을 좀 바꿀까? 자, 규범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보실게요. 개인이 집단에서부터 고립되지 않고 구성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 집단의 명시적 규범이나 묵시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범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따르는 동조라는 거야.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는 나같이 빨간색 모자를 쓰고 다니자고 했는데 나는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빨간색 모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개인이 집단의 규범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왜 빨간색이지? 저거 나쁜 건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규범적 영향력에 의해서 동조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치? 잘못된, 개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동조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신념 변화와 같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자, 이거 중요한 말이겠다. 그치? 개인의 신념 변화와 같은 잠깐만 이거 밑줄 치지 말고 이거는 예문이니까 같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대립성이잖아, 그치? 행동 변화와 같은 외적인 변화가 주로 일어난다. 주로 일어난다. 요것도 강조 좀 해놓을까요? 네. 대립상이야, 그치?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변화가 주로 일어나는 편이야. 뭐가 일어날 때 집단의 규범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뭐지? 경우잖아. 또 이해됐어? 조건에 따른 결과가 설명되어 있는 장면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선지가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그지? 음, A라는 조건 하에서는 B보다는 C가 일어나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3문단 넘어가고 4문단 체크. 정보적 영향력은 오케이. 이것도 아까 영향력의 돌 종류 중에 하나였죠? 여기다 빼곡히 해보자. 정보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의 규범이나 의견을 정보로 여기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이거는 개인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할 때, 그때 규범이나 의견을 정보로 여기고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낯선 상황에 처한 개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생각,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하여 집단의 규범이나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을 습득해야 될 정보로 여기고 이를 습득한 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집단의 규범,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을 습득해야 될 정보로 여긴다는 것. 그리고 따르게 되는 것. 그게 정보적 영향력이네. 그래서 정보적 영향력에 의한 동조는 규범적 영향력보다 오케이 차이점 쉽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봐. 규범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외적인 거랑 연결되고 정보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변화랑 연결된다라는 거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죠. 챙겨놓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다음 다섯 번째 문단. 이번 주에는 다 쭉쭉 가는 방식으로 갈게. 자,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또 동조가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조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수능, 동일시, 내면화로 나눌 수 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먼저 수능부터 봅시다. 수능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보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다른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 동조를 말하는 거래. 그리고 수능의 단계에서는 순간적 행동의 변화가 있을 뿐 신념이나 태도는 변화하지 않아. 오케이, 좋아, 알겠어.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는 것 외에 구성원이 규범을 따라야 하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특정 규범에 대한 수능은 태도나 신념의 변화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내가 지금 A가 아니라 B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B로 가는 길에 A가 필요하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A를 찬성하는 척 한 다음에 B만 취하면 되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A를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동일시가 나오네요. 두 번째,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특정 구성원과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동조.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키워드네요. 개인은 자신이 잘 모르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매력적인 구성원이 있다면 그와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며 이를 통해 동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동일시의 욕구를 가진 개인은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닮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우리가 그 요즘 그 어디야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에 맨날 챌린지 나오는 거 보면 다들 따라하기 바쁘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따라하려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면화라는 게 있어요. 자, 내면화는 뭐냐면 집단의 규범을 자신의 내면에 완벽하게 수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단계네, 그지? 수능, 동일시, 내면화까지가 집단의 규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단계별 설명입니다. 수능과 달리 차이점. 내면화의 단계에 이른 집단 규범은 아무런 외부 압력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죠. 지속도 잘 되고요. 반복적인 수능으로 인해 내면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수능이 내면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모든 수능이 내면화는 아니래. 자, 여기까지 해서 지문의 또 내용을 쭉 봤고요. 자, 요 지문도 약간 어떤 패턴에 가깝냐면 정보량이 많은 패턴에 가깝죠. 그죠? 문제 수도 6번부터 11번까지였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실려 있었는데 요런 문제들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었죠. 지문을 끊어갈지 한 방에 갈지 그 각각의 장단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지문이 이해가 될 만하면 한 방에 가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적절하게 잘 끊어주시고 특히 양이 많을 때는 그런 거 잘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엔 한 번에 갔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동조현상의 정의 말했고요. 발생 원인 언급했나요? 네스 이 문단에서 동조는 집단의 규범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동조현상을 구분했나요? 예, 규범적 영향력과 정보적 영향력과 같은 내용들로 구분을 했죠? 1번 다 맞네 그러면. 문제 없고. 2번 문제 상황 말한 적 없지? 3번 비교한 적 없고요. 4번 또 역시 비교한 적 없고요. 5번 배경을 언급한 건 맞는데 나타나기 전의 과정을 봐봐. 동조 현상의 세 단계를 설명했고 배경도 언급한 거 맞지? 5번 선지가 조심해야 될 선지야. 이 녀석은 이 전의라는 말 하나 가지고 너희들을 낚으려고 한 거네.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 패턴? 전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이 녀석은. 동조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을 스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게 맞을 거고, 6번에 5번 선지 연습 대상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넘어가 볼게. 낯선 상황에 처한 개인은 집단의 규범을 순특해야 할 정보로 여길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몇 문단이었더라? 응, 그치? 습득해야 될 정보로 여기고라는 부분 여기 있었죠? 1번 오케이. 녹색으로 표시하자. 몇 분단이었어? 4문단이 있었고요. 집단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단의 압력이 존재하는 것도 이건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말 아니었어? 보자. 존재하지 않더라도 압력을 가한다고 느낄 수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따왔잖아. 그지? 따오시면 되는 거니까. 3번. 찾으러 가지 말자.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방에 의해서도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방금 읽었죠, 이거는. 공식적인 규범은 동조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쳤어. 아니지. 공식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건 동조현상 중에서 뭐에 해석하는 거야? 명시적. 그쪽이었잖아. 명시적 규범에 해당하는 거니까 미칩니다. 암묵적 규범에 의해서는 당연히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이거나, 그치? 동조라고 하는 것에는 병시적 규범과 묵시적 규범이 있는데 둘 다 영향을 주는 거 맞습니다. 자, 7번 문제 해결했고요. 8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무슨 상황인지 보기 분석하는 게 항상 먼저라고 했었어. 그쵸? 그 보기 분석을 바탕으로 선지의 의도를 읽어내면 여러분들이 그 3점짜리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워드가 항상 나오게 되는 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볼게요. 어두운 곳에서 고정된 광점, 빛나는 점을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가? 그렇긴 한 것 같아. 어두운 방에 있는 세 명의 피험자에게 고정된 관점을 보게 한 후에 이들을 분리해서 각자가 인식한 관점의 이동 범위를 말하겠습니다. 답변 1번. 자, 이제 끊어 읽으라는 거야. 답변 1번까지는 사람들의 대답은 서로 어떤 사람은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5cm 움직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17cm 정도 움직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답이 다르지? 오케이. 근데 그 피험자들을 모아서, 이거 중요한 말이야. 모아서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했어. 그다음에 이동 범위를 말하게 만들었지. 그랬더니 봐봐. 20cm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른 애들은 5cm, 0cm만 하는데 나 혼자 20cm야. 나 투머치한데 하면서 갑자기 애를 깎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야씨 우리가 너무 적게 얘기한 건가 하면서 나 늘려버리죠. 즉 폭이 줄어들고 있어. 그 다음도 됐죠?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 버렸지. 최종적으로는 4번이 나왔어. 자,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무슨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한 거야. 동조 현상을 설명한 거죠. 자신이 생각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 실험 결과를 보면 3명짜리 소규모 집단에서도 동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우리 기본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던 얘기죠. 소규모 집단이라고 해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국가 단위도 가능하다고 했었어. 답변 1에서 4번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 집단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쵸? 이 3명의 집단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효과를 만들었잖아. 이번 오케이. 답변 4의 결과를 보자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집단의 규범에 구성원들이 뭐 했어요? 순응하고 있다. 잠깐만. 답변 4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집단의 규범이야, 지금 이게? 잘 생각해보자.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집단의 규범인가, 이게? 아니죠. 분명히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는 거잖아.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았어. 근데 다들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쟤도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얘도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얘도 이동했다고 저격을 생각을 고쳤죠? 즉 생각과 어긋나는 집단의 규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예요? 묵시적으로 순응한 거지. 됐지? 규범에 의해서 순응하는 것은 아까 명시적 규범 요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암묵적으로 제가 그런 거 보니까 나도 그런 걸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묵시적 규범이잖아 지금 이건.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잡으실 수 있어야겠지. 자, 단어를 어떻게 숨기는지 잘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집단의 규범이라는 표현을 썼어. 집단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야. 지금 집단의 규범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집단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명시적 규범이 있다고 돼 있잖아. 오케이? 이건 명시적 규범을 말하는 건데 명시적 규범이라 하면 방금 조건을 설명했지? 명문화 되어 있거나 아까 하나 더가 뭐였지?
명문화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야 돼.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그걸 집단의 규범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 명시적 규범. 이 공식적 발표가 있었어? 명문화되었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시적이라고 하면 답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단의 규범이라는 말로 답을 숨겨놓은 거네요. 오답을 숨기는 패턴도 잘 보셨으면 좋겠다. 됐죠? 3번 답 잡았으면 됐고, 4번에 생각 변화의 폭은 다른 거 확인할 수 있고, 5번 묵시적 규범 얘기하는 거 맞지? 그렇지. 이 말은 묵시적 규범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8번째 문제도 끝. 9번째 문제 가보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래. 이거는 세 단계였잖아, 그치? 자, 갑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네요. 아, 싫어. 안 하고 싶은데 일단은 환경 동아리에 들어갔어. 근데 동아리 부장인 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얻고 있어. 갑 역시 을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고 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을을 따라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 자, 이거 뭐냐 아까 봤던 단어 중에 수능에서 동일시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사례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가보자. 답은 을에 대한 동의시로 인해 맞네요. 동의시로 인해서 을의 태도와 행동을 비판 없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1번 맞네. 아까 동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비판이 없다는 거였었죠. 자, 내면할 가능성이 을과 같은 존재가 없다면 내면할 가능성 자체는 없는 거겠죠. 왜? 따라갈 대상이 없는 거니까. 학교 방침을 내면할 것도 아니고 수능 이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수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왜냐면 을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구성원의 압력이 없다면 내면화가 사라진다 아니지. 내면화가 되고 나면 압력이 없어도 내면화가 완벽히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걸 말하는 거였으니까 9번도 답 잡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어갑시다.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슨 상황인지 또 실험의 사례를 가지고 왔네요. 확인해 보자.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선문 하나가 그려진 카드 A. 카드 A에는 선문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이의 선문 셋이 그려진 카드 B를 보여줬어요. 카드 B는 하나, 둘, 셋. 이때 B의 선문 중 하나는 A의 선문과 길이가 같았으며, 요 녀석이랑 뭐 예를 들어 요 녀석 같다고 칠게. 같고 B의 선문 중 어느 것이 A의 선문과 길이가 같은지는 피험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선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피험자에게 B의 선분 중 A의 선분의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혼자 실험에 임한 피험자가 오답을 말한 비율은 1%가 안 돼. 어.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거 1번이요. 라고 대부분 1번이 답이라고 설명을 했어. 하지만 오답을 말하도록 공모한 다수의 가짜 피험자 사이에 진짜 피험자를 두고 실험했더니 오답 말한 비율이 36.8%야. 그러니까 자신이 답이라고 생각했음에도 거의 40% 가까운 인물들은 주변 사람의 이걸 따르더라 이거야. 다수의 잘못된 의견을 오히려 따르는 경향성이 보이더라. 이게 동조현상 얘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 규범적 영향력. 이거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반복이다. 그치? 이 녀석은 지금 명문화된 것도 아니고 성립된 게 아니야. 그쵸? 상관없는 얘기고. 집단의 규범은 아, 개인의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 여기서 개인의 결정을 판단하는 건 아니었지? 땡. 세 번째, 정보적 영향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깐만 얘들아 정보적 영향력이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나?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정보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집단의 규범이나 다른 사람 구성원들의 생각 요거죠. 생각을 습득해야 될 정보로 여기고 이를 습득한 후 따르게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니 2번이 답이라고 말하는 너가 봐도 틀렸는데 2번이 답이라고 말하는 다수의 말을 답이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을 말하는 건 맞잖아. 그치? 근데 정보적 영향력은 어쨌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할 때 이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보로 기준을 삼는 거야. 근데 요 녀석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지금 딱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맞네요. 그죠? 어,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동조현상을 어, 설명했었지. 왜? 지금 이게 아까 선분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요게 핵심이었구만. 판단이 가능해. 아까 말했잖아.
정보적 영향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상태랑 뒤집혀 있는 거잖아. 같은 말이지? 그래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어를 뒤집어서 설명해서 선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음, 지금 이 10번 문제도 선지가 굉장히 훌륭해요. 말을 뒤집어서 집어넣어놨잖아. 잘 챙겨주시고 4번 묵시적 규범에 의한 수능이 신념과 태도의 변화로 이건 신념과 태도의 변화로 아예 뭐 넘어갈 필요가 없는 말이고요. 5번 집단이 개인에게 압력을 가할 때 개인에 따라 동조의 발생 여부가 다르지 않다? 아니죠. 다르죠. 네. 여기까지 해서 10번 문제, 3번 선지까지 답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 문제는 역시 그냥 패스하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만 숨 좀 돌리고 나서 오샤. 오케이. 녹화